자, 353페이지에 지금 사행이라는 게 아주 있죠, 민법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A1이라는 지금 배당 채권자가 있는데, 자, A2, A3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A1이 사실은 1번인데, 이게 채무자가 빼돌린 것 같다. 그죠? 채권도 없으면서 그냥 사행위로 이렇게 1번 만들어 놨어. 그럼 얘는, 이거 사행이다. 그래서 좀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기일 날, 가면은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는, 배당기 전에 이제, 그죠? 한마디로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얘가 수익자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채무자에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 채무자가 지금 B인데, B가 뭐죠? A한테 우선순위로 주거나 또 자기 친인척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짜 아니야, 그죠? 가짜 아니야. 그래서 이 다른 채권자가 뭐죠? 이 B의 A에 대한 이 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이거 수익자죠. 수익자 너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켜라 라는 소송을 하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는 바람에 지금 얘가 일단은 배당표에는 수익자인데 1번 받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죠? 물론 이제 원상회복을 이렇게 한다고 이 A한테 다시 B로 넘어가라는 얘기지, 이 돈을 얘한테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행이라는 것은, 야, 채권자 취소니까 너 그 계약 취소하고 넘긴 다음에 나 뺏어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한테 줘,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 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는 그 단계가 일단은 우리가 배당표가 확정되는 경우하고 또 배당금 수령이 받기 전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자, 방가로 1번은 먼저 삭제. 그러면 당연히 소송에서 사행에서 통해서 이제 A가 졌어요. 자, A가 지문형 A에 대한 배당표를 삭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거기, 자, 방가로 1번에, 자, 우리가 채권자가 배당기일 날 이의신청했습니다. 배당기일 날 나와서 이의신청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배당기일 나와서, 야, A1 너 문제 있다. 배당이 하면서 사행위 취소라는 거 하고 병합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죠? 이 사행위 취소와 배당해소를 같이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사행위 취소와 배당해소를 같이 청구 취소해서 합니다. 그럴 때 법원은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그죠? 취소하고 그 한도 내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라. 그죠? 예컨대 이게 뭐 2억이라면 2억, 얘가 약속할 때는 얘가 못 받는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억이지만, 야, 1억만큼만 삭제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삭제하라라고 우리가 하면은 결국에는 승소하면요, 수익자의 배당 금액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당해소에서는 이 둘 사이의 문제지, 이 A3는 관계 없어요. 거기 그래서 다른 채권자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배당 문제죠. 그래서 2차로 배당 이소한 다음에 사행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면 끝나. 삭제하면 그 돈 내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배당 기일이 왔어요. 그런데 그 전이고, 자, 이번엔 배당 기일이 온 거예요. 배당기일이. 자, 배당기일이 왔는데 배당표가 확정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뭐죠? 배당기일이 오면요, 얘가 돈 받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다시 한 번요. A라는 사람이 배당금을 받아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 못 받아가도록 가처분해 놔야죠. 그래서 거기 방가로 2번에 볼까요?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금지 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결국엔 A1은 그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해서 원상 회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배당금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청구권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수익자가 지급한 이 배당금 청구권을 누구한테 이 채무자에게 줘라. 얘가 가지고 있는 배당금 채권을 얘한테 양도하라. 이렇게 양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밑에 그때 건전한권자가 만약에 그죠? 배당하기로 한 금원 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급금지 가처분을 해놓습니다. 그럴 때는 자 보세요. 만약에 좀 이거예요. 이 배당금, 이 법원에서 받을 배당금에 대해 이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고 하든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배웠죠? 배당이소를 하면요. 자, 배당이소하면 그 A1이 받을 배당금은 배당유복 공탁합니다. 160조 1항 4호에 있잖아요. 공탁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공탁을 했잖아. 그죠? 공탁을. 따라서 그때는 이 공탁을 했으니까 그때는 추가 배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당권자에게 배당으로 가처분했을 때는 그 공탁을 했다면 사행 취소했을 때는 그때는 추가 배당이다. 그래서 거기 2차 2002년 9월 4일 24일 날 판례 잘 보세요. 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해서 지급금지 가처분 주지 말라는 가처분을 하고 그러자 법원은 그 배당 금액을 공탁을 합니다. 그럼 그 공탁금에서 나중에 그러면 정말 설정 계약이 사행위로 취소가 되면 그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탁금을 추가 배당하라는 거예요. 놀아서 추가 배당.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자, 우리가 보세요. 원래 이제 A2는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A2는 자, A2가 A1한테 이기면은 원래는 얘한테 줄 돈을 나한테 다 주면 땡큐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껏 싸웠더니 딴 놈들도 같이 놀아 먹으래.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학계에 제일 많은 거예요, 문제가. 아니, 왜 추가 배당하느냐? 아니, 나는 원래는 재배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둘이 였으니까 네 돈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왜 이놈들을 왜 줘? 이놈들을 왜 줘?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탁이 된 상태에서 사행 취소 소송을 해서 네가 이기면은 그때는 추가 배당하라. 그러니까 그냥 배당이 소송일 때는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사행 취소가 되면 같이 놀아 먹어야 돼. 그럼 나는 기껏 이겨놓고 이제 다시 또 추가 배당하는 거야. 그죠?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추가 배당인데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야 그러면 좀 이건 나는 억울한 거야? 내 돈 들여서 소송했는데 왜 나는 안 주고 남들을 주는 거야 도대체.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탁금은 나오죠? 그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던 다른 채권자한테도 추가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행 취소한 사람은요 너무 좀 불만이 있겠죠. 왜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왜 나만 받는 거지? 왜 남들까지 다 돌아가게 되는 거야? 또 추가 배당하면요 또 시간이 또 몇 달 가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거 1번 하나 보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건 B란 채무자가 이 집을 자기 집을 C한테 빼돌렸어. 자, 사회 행위로 인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갑의 채권자가 야 B에서 C로 넘긴 행위는 이거는 사행이야.
취소하고 다시 원상회복시켜. 그래서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은 받을 게 2억입니다. 근데 지금 B에서 C로의 매매 행위를 가짜로 했어.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따라서 이걸 사인으로 취소했는데 이 BC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C에서 B로 그 원상 회복을 하라. 그리고 이 등기는 말소를 하라 돼요. 말소. 자, 말소를 하면은 다시 B한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요, 이 돈을 얘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B한테로 가라는 거예요.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2억 가지고 다시 또 여기다가 압류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럼 보세요. 이 사행위는 만약에 이게 이제 이 5억짜리였다면 사실은 뭐 2억만큼만 원상 회복돼야 되는 것이겠죠. 일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원상 회복됐다 이거예요. 판결이. 자, 원상 회복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나옵니다. 얘가 세금을 안 냈어. 취득세를. 그죠? 그럼 얘한테 받는 이 세금을 안 냈다. 이 안 냈을 때 그럼 얘가 이거 어떡할 거냐. 그죠? 이거.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러면 얘가 그렇대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원상회복 했으니까 난 세금, 이제 소유자는 얘 거니까 난 주고 없지. 내가 소유자가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우긴 거죠. 그래서 볼까요? 판례. 자, 채권자 취소를 행사해서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 사행이 취소를 해서 그 일탈 재산을 원상 회복 판결을 받아서 심지어 명의까지 회복시켰는데 그때 그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누구예요? 수익자죠. 그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누굽니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수익자지 채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뭐죠? 상대적인 무효라고 하는 거죠. 이 B, C가 완전히 이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얘 취소되는 문제에서 다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행이 취소했으니까 그래서 원상회복하는 것이지 여전히 B와 C 사이의 소유권자는 C가 돼요. 수익자가. 그래서 거기에 수익자다. 볼까요?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 행사로 사행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그죠? 채권자와 수익자인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즉 원상회복은 둘 사이에만 미치는 거다. 따라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죽으세요. 아니므로. 그래서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사행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 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서 그 명의를 원상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세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수익자지 말소했다고 다시 B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냅니다. 그죠? 자, 이제 5번에 이제 잉여금 있죠? 남은 게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줍니다. 자, 판례. 1번. 그 임의 경매에서 그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을 마친 그 자는, 보세요.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을 들어온 사람은요, 경매 신청권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채무자가 지금 B 건데, B에서 C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A가 2천만 원에 대해서 경매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경매가 들어와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갚음내는 것이죠. 따라서 보세요. 경매가 들어와도 소유권은 넘어갈 수 있는데 다만 C는 경매권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그게는 2천만 원만 물어주면 돼. 그죠? 그렇지만 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또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A2, A3는 여기에 근데 5월 7일 날 이후에 들어왔다. 그러면 5월 7일 이후에는 남은 소유권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이런 배당 요구한테는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A, Y라는 사람이 2015년
2월 5일 날 경매 놓습니다. 이게 2억이에요. 그리고 A2가 9월 5일 날 2억. A3가 이제 10월 5일 날 3억 됐어요. 또 이제 배당이 끝났어. 종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원래는 배당, 이게 이제 이건 경매 신청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경매 신청했을 때는, 보세요. 당연히 이제 이 돈을 이제 2억, 5억 이렇게 나눴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2015년 할 건데, 뭐 7월 4일 날 소유권자가 B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배당평을 쌓았을 때 돼줍니까? 이때는 자 경매 신청한 얘한테는 2억 줍니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요? 그 다음 배당은 얘를 줘야 돼요. B를. 얘들은 못 주는 거죠? 못 줍니다. 왜? 이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배당이 오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사행위로 또 소송했죠, 애들이. 그건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꾸 내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많은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자, 1번. 그래서 자, 임의경매에서 경매 개시 후에 소유권을 마친 사람은 소유권자지만 그 앞서 있는 경매 신청권자에 대해서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밖에 경매 개시 후에 참가한 자 등 제함자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 중에서 우선권자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누구한테? 그 제함칠자에게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함칠자가 권리 신고를 안 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건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것이지 소유권자니까 경매하고 남은 거 있으면 돈 걔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뒤는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대효 처리다. 근데 학자들은 야, 이거는 이런 게 어딨냐. 얘들을 줘야지. 그죠? 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제 경매 신청 취하입니다. 취하도 뭐 까다롭죠. 이제, 실상은 이제, 뭐 실무상은 까다로운 거 없지만 몇 가지 검토할 게 또 있어요. 자, 93조의 조문이 잘 돼 있죠. 자, 경매 신청 취하라는 것은 이제 진행하지 않겠다는 철회니까, 당연히 취하서를 내면은, 압류는 소멸되고 다 끝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2항에 이 취하가 매수인이 들어온 다음에 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매수 신고가 단 다음에 취하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10% 계약금 내고 들어왔으니까 그때 이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라든지 차순위 신고인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만이 취하를 할 수 있다. 즉 동의를 받아야만이 취하에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49조의 3호 6호 서류 그것들 49조의 4호 서류 이 49조의 우리가 4호는 이제 변제 증서입니다. 변제 증서도 마찬가지다. 변제를 했다면은 거기에 똑같이 동의서 가져와라. 자, 그럼 이 취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죠. 물론 1항에 경매 신청을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했다가 을한테 승계합니다. 그럴 땐 을이 승계 집행문을 받죠. 그럼 그 사람이 경매 신청을 승계를 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종전 물론 그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잘 보세요. 승계 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서 제출까지 했을 때는 그죠?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제출한 후에는 그 승계인만이 취하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번에 자 물론 이제 임의경매는 그 승계집행이라는 제도는 사실 없고요. 오히려 임의경매는
그 담보물권 저당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갑의 채무를 을이 대입변제하면요, 그 저당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요. 그렇게 이전됐을 때는 대입변제라는 것은 별도의 신고하기 전에도 법률상 당연히 지위를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입변제했는데 먼저 저당권자가 경매에 취하한다? 그건 웃기는 거지. 돈을 받고 왜 취하해? 그죠? 그래서 이미 대입변제 했으니까 너는 취할 수 없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나옵니다. 자, 취하는 이제 서면도 되고요. 심지어 말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법원에 하는 것이지 집행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법원에다가 취하서를 내는 거다. 그리고 취하할 때는 보통은 이제 취하서에다가 지금은 그 인감 도장을 찍고요. 인감 증명서를 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사망은 그렇죠. 원래는 경매법원에 내야 되는데 그 항고를 해서 지금 상고심에 있다면 상소가 돼 있다면 그때는 뭐 상소 법원에 내라. 그죠? 예. 이 취하는 이제 경매 신청해도 되고요. 물론 이제 법무사가 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취하의 시기는 취하도 소유권이 다 팔려버리고 대금 지급 전까지 내야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대금 지급 전까지 취하를 해라. 만약에 대금 지급 후에 뒤늦게 취하했다면 결국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그냥 배당 절차가 진행돼서 그 취하한 놈에 대해서는 배당을 안 주겠죠. 예, 그래 된다. 자, 이제 3번. 자, 매수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매수 신고인이 들어오면요. 매수 신고 후에 들어오면 뭐죠? 동의를 받으래요. 그래서 거기에 매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취하할 때 그 사람들의 이익도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 그죠? 그래서 물론 매수 신고인을 이해한 게 전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누가 동의 안 받고 싶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이때 예컨대 뭐 8월 7일 날, 자, 이날 입찰을 했어요. 자, 1의 기일이었어요. 이날 이제 K1이 근데 2천만 원 보증금 걸고 2억에 들어왔어요. 그죠? 10% 걸고. 그럼 이 사람은 2천만 원 걸고 들어왔단 말이야, 계약금. 자, 얘가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또 그리고 K2는 또 차순위 매수신이냐? 차순위 매수 신고도 했어. 그러면 이때 가서 이제 여기 채무자 A가 저기 B한테 채권자한테 경매 신청인한테 이 경매 신청 돈을 갚아요. 갚으면 얘가 취하서를 써줄 거 아니에요? 취하서를 이때 내는 거예요. 8월 10일 날. 그러면 취하서를 딱 내면은 바로 끝날 줄 알았더니 뭐 법원에서 조문에 얘들에도 동의받아 그래. 그래서 전화했더니 얘는 동의하고 그냥 반대해 또. 또 동의하면서 또 나한테 그럼 2천만 원이니까 10% 나한테 200 주면 해주겠대. 200 주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법무사한테 알아보는 사이에 또 전화해보니까 이거는 200을 또 안 해주겠대. 그죠? 예, 그때 어떡하냐.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떡하냐. 예, 그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 항에 보시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취하를 구합니까? 취소합니까? 그게는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런 뜻이죠. 그죠?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일단은, 그것이 강제 경매라면, 자, 돈 갚았죠? 갚았잖아. 그러면 청구이소를 해요. 청구이소 한 다음에 그때 집행정지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때 집행정지 했으니까 계속 경매가 그때 집행정지를 하면 경매가 쭉 정지됩니다. 정지돼요. 그죠? 두 번째는 자, 이미 경매는 자, 돈을 갚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시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취하서를 내고 동의 들어오면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K는 괜히 뭐 괜히 쓸데없이 경매했네. 힘만 들었네.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한 100만 원만 주면 그냥 받고 끝내야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죠?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자, 문제는 3번에 이중경매 할 때도 시험이 달라요. 왜냐면 이게 이중경매가 조금 까다롭거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자, 우리가 원래는 그 선행 사건이 있고 후행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선행 압류가 이 진행할 때는 이제 이건 중진이었죠. 그럼 원래는 이 선행 압류, 맨 앞에 있는 압류를 취하해도 뭐 동의 하나만 하나 그냥 진행해요. 왜냐면 어차피 뒤에 게 또 있으니까. 예, 그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경우 외에도 또 있다. 뭐가 있냐면 보세요. 자, 1번에 자, 선행 사건을 내가 취하서를 열심히 해서 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취하했는데 그럴 때 105조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이 바뀌어요. 즉 부담이 늘어나. 그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자 선행 사건에서 자 입찰을 했어요. 자 입찰했어. 그러면 이건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입찰자한테 갑자기 이것을 갖다 취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임차인을 다 인수해야 돼.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동의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뒤에 거 진행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경매는 선행 사건으로 해서 그 명세서에 있는 부담, 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의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그죠? 우리가 두 번째 그 후행 사건이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신청이에요. 그죠? 근데 그죠? 그러면 선행 사건은 자 선행 사건이 있는데 자 후행 사건은 자 여기 9월 5일 날이 배당 요구 종기인데 이 사람은 9월 18일 날 후행 압류를 했어. 그러면 원래 이때도 선행 사건이 취하나 취소가 되면요 후행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 대신에 후행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돼요? 배당 요구 종기가 이제 지났으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한 사람인 이 후행 압류권자는 예컨대 갑이 되면요 을은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를 이때는 연기해줘요. 11월 달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후행 사건이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들어왔을 때는 후행 사건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즉 후행 사건도 배당받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배당 요구 종기를 잡아줘라 연기해줘라는 것이 87조 3항이고 그러면 그 다시 또 3개월 연기하면 또 채권 신고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나는 입찰 들어왔는데 입찰 들어오면 내가 어차피 난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주일이 아니고 4개월씩 걸린대. 그럼 그때도 채권 매수 신고에 동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경매 할 때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부담이 늘어나거나 배당 요구 종기 지연될 때 두 가지일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역시 이거는 좀 정리하셨다가 문제집에 있는 정도만 커버하고 좀 맞추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한 5번 봐야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어떤 모임에 왔더니요. 그랬더니 선배한테 자기가 그분을 3번째 봤대. 하여튼.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어디 가서 인사했대. 난 뭐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또 5월 달에 가서 또 인사했대. 또 어떻게 또 7월 달에 또 인사했대. 3번. 아니 무슨 3번을 봤는데 무슨 사람이 3번 봤는데 기억 안 나냐. 그랬더니 그 중에 300가 그래. 야 네가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어필이 안 된 거지. 뭔가 어필되게 여기 만들어야지. 그 사람한테 해오게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래. 야 사람이 5번은 봐야 기억난다 하더라. 5번은. 사람을 매일 보는 사람들은 뭐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5번 봐야 된대. 그러니까 시험도 똑같이 5번은 봐야 기억나지. 여기랑 똑같아요. 5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번도 안 봐놓고 뭐 화난다. 그건 자기는 머리를 너무 잘 믿는 거죠. 예. 우리 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7번 정도는 봐야지
예, 그죠? 그리고 또 까먹어. 그죠? 뇌가 그렇습니다, 뇌가.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럼 대금 지급한 다음에 취하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으로 갑니다. 그죠? 배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압류 채권자가 취하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취하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배당을 안 받겠다는 포기니까 그 취하해서 되는 그 압류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재매각 명령 후에 취하. 재매각은 이제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잔금을 안 낸 거죠. 그러면 재매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 야, 잔금 안 들어왔네? 재매각해라는 명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이 취하가 들어왔네. 그죠? 그죠? 그러면 그때 그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의무 대금 지급 기간까지 잔금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전 매수인은 취하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취하가 되면 이제 경매 절차는 다 끝납니다. 일본에 유의하게 취하되면 소멸되고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지 뭐 별도로 뭐 경매를 뭐 취소하라 그런 결정은 필요 없고요. 또 아까 2항에 채무가 매수 신고인 동의가 우리가 그 없이 취하서를 내게 되면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내면 경매 진행합니다. 역시 경매 취소가 되면 뭐 합니까? 이제 이 항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부에 있는 등기, 그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은 유효하게 취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등기소로 경매 개시정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말소 촉탁을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죠? 다만 이제 이항의 그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경매를 했더라도 우리가 쭉 봤잖아요. 먼저 경매한 것을 취하해도 그냥 뒤에 것이 자동으로 진행하니까 그때는 그냥 진행합니다. 다만 이제 먼저 경매한 사건은 이제 그 압류 등기만은 말소할 필요 있지만 경매는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의라는 것은 동의는 취하할 때 내는 것이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말소 등기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낼 때는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잘 내요 시험 문제에서. 취하할 때만 내고 말소 등기할 때 무슨 동의 필요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미 취하 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 뭐, 3개 중에서 하나만 취하면 그것만 말소합니다. 물론 그런 비용을 다 경매 신청이 내야 됩니다. 자, 통지. 일단 경매를 취하면요, 당연히 채무자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물론 아예 경매 개시 전에 취하했다면 빨리 끝난 거니까 통지 필요 없다. 자, 취하를 안 해줬다. 그러면 또 집행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이제 각종 5번의 경매 취하라는 것은 그때까지 비용은 경매 신청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제 요 2번도 이중 경매인데 먼저 경매에 들어간 비용이 뭐 100만 원이야. 그죠? 그러면 또 뒤에 것이 진행해. 그러면 먼저 경매된 그 들어갔던 비용은 100만 원은 그 선행 압류권자한테 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죠? 왜냐면 후행이 왔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아주 뭐 어려운 거 끝났고요. 좀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그 실무에서는 그 임의경매, 그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매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볍게 오히려 보는데 여기서도 역시 임의경매도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집행법 3편에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해가지고 264조에서 275까지 약 9개 조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 권한을 요하지 않고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저당권에 의한 경매, 또 채권 질권에 의한 경매, 또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말하고요.
물론 이제 그 밖에 우선권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든지 그런 거는 그거는 사실은 그 임의 경매 중에서 그렇게 유치권에 의한 그런 경매는 한마디로 뭐죠? 그 우리가 형식적 경매를 가지고 그건 달리 봅니다. 또 뒤에 배우고요. 앞에 봤던 그 강제냐 임의냐의 차이점은 뭐 기초 문제인데 임의 경매는 뭐가 필요 없어요. 그 집행권원이 필요 없고요. 그 첨부서면 속에 그 담보 뭐 판결문도 필요 없으니까 다만 담보권 있다. 저당권 등기부등본, 전세권 등기부등본 그거 내면 돼요. 그거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3번인데 각종 이의신청 또 허가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요거는 임의 경매는요 실체적 하자로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의 경매는 사실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냐면 되는데, 자 강제 경매로 산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공신력 인정되는데 임의 경매는요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저당권이 정말 돈이 없이 가짜로 만든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됐어요. 그러면 그 임의 경매는요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경매로 샀더라도 그걸 믿고 샀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돼. 한마디로 공신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임의 경매는 처음부터 저당권이 가짜였다 그러면요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경락인의 공신력은 없어요. 그래서 임의 경매는 저당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샀다가 다시 뺏기고 있으니까 뭐 드문 얘기죠. 또 임의 경매는 우리가 일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로 갑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아니 임의 경매에 경매를 믿고 샀는데 경매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대. 그 이제 공신력이 깨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왼쪽 얘기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원시적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돈 꾼 적도 없는데 가짜로 저당권 한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무사한테 와가지고 한 거지. 법무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죠? 처음부터 없는 저당권을 해놓고 막 했는데 이것이 이놈이 그냥 경매를 둬가지고 없는 사이에 이게 경매가 됐습니다. 그럼 그 경매를 산 사람은 경매를 믿고 샀겠죠. 그럼 원래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는요, 소유권을 뺏긴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의 경매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없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왔다면 내가 경매를 하더라도 다시 토해내야 돼요. 다시.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뭐, 그죠? 그런 점에서 임의 경매는 예외로 이렇게 99.8라 했듯이 소유권을 뺏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 다 끝난 다음에 소유권에 말소하라고 들어오면요 말소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죠. 이런 경우는 거의 보기에는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오른쪽이죠. 대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 돈을 갚았는데 주로 나중에 갚죠. 그런 경우는 뭐 공신력이 뭐 인정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처음에는 돈이 저당권 존재했다가 나중에 돈을 갚아서 소멸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돈 받고 돈 내면요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박스 밑에 압류된 다음에 돈을 갚거나 또 유예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금을 내면요 소유권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왼쪽에 있는 게 예외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 거의 없지만 이런 것도 알고 있어라 라고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채권자가 이제 이쪽은 좀 채권자가 약간 정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좀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들이 있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는 저당권자가
나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질권자가 한 경우도 있어요. 볼까요? 왜냐하면 그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으로 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질권자가 그 저당권 등기부에 부기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상 저당권 등기부에 질권을 하면요, 그죠? 그 부기 등기를 해야만이 저당권에 미친다는 말을 해요. 따라서 저당권에 질권 부기 등기한 질권자는 계속 그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요, 원래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질권자가 그냥 경매 넣어버려요. 질권자가 경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질권자가 경매 신청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당권에 대해서 여기 A라는 이게 K1인데 질권자가 있어요. K2가. 그러면 이 변제에 대해서 돈 안 줘. 그러면요, 얘가 계속 미적미적 되고 있어.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뭐 돈을 빌렸으니까 얘가 아쉽지. 그럼 얘가 넣는 거야, 얘가 하는 거. 그럼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질권은 경매를 얘가 넣죠, K2가. 그러면 얘는 못 넣나? 그 뭐라고 했죠? 저당권자는 못 넣습니까? 자, 내가 질권을 설정한다면요, 질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얘 동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질권을 일단 해놓으면은 뭐 양도 등 권리처분 제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위반되면은 그 질권 설정자, 즉 저당권자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판례거든요. 그러므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질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권 설정자가 경매를 넣고 싶으면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경매를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동의해주겠죠. 돈 받으려면,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채권 담보권에 기해서도 우리가 저당권 등기부에 똑같이 질권 대신에 저당권 등기에 채권 담보권 부기 등기 해놓으면 역시 이 채권 담보권자가 또 직접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잘 안 보이는 그런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그 저당권에 대해서 내가 압류 추심권자가, 자, 압류만 했을 때 아직 안 되지만 추심까지 받았다면 보세요. 자, 여기 K1인데 K2가 추심을 했어. 그러면 추심이라는 것은 그 K1 대신에 돈을 받으세요 라고 추심권을 주는 국가의 행위죠. 재판이죠. 그러니까 추심 명령을 받았으면 그 추심 명령에 의해서 추심권자가 경매를 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저당권에 질권자가 넣는 경우도 있고 저당권에 추심권자가 경매를 넣는 경우도 있어. 왜 넣습니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심권자가 돈을 오면요, 법무사는 경매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넣으면 돼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 면의 저당권자도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자도 동순위의 저당권자가 많을 수 있을 땐 우리가 단독으로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합이라면 선언이 되게 되지만 저당권자가 동순위로서 각자 단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무사한테 와가지고, 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 K1이 지금 내가 2억이고요. K2가 2억입니다. 이건 누나고 오빠야. 이건 누나. 누나고 형이야. 근데,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자, 그러면서, 누나 이름으로 채권자 저당권 2억. 저당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당권 등기 2장을 딱 내면 순위를 정해주죠. 이렇게 딱. 정해주죠.
근데 이게 싫으면요. 여기다가 동시 신청 써가지고 내면은 둘 다 1번 줍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걸 이제 까먹고 동시에 되는 걸 모르고 이거를 그냥 내면 그냥 등기가 안 하고 이걸 1번, 2번 주면 이제 골아퍼지는 거지. 법문에는 골아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동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1번, 그러니까 똑같은 순위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똑같은 순위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3개 하실 수 있어요. 같이. 야, 전부 우리 다 1순위다. 에르바드 1순위다. 그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근데 야, 누나는 가만히 있는데 형은 누려고 그래. 형매를. 같이 넣어야 돼요? 아니죠. 따로 넣어도 되죠. 이렇게. 이게 뭐 조합이라면 둘이서 그죠? 그러면 같이 넣겠지만 보통은 다 같이 따로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상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거나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낯설긴 한데 뭐 아실 수 있어요. 그죠? 단독을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질권자도 할 수 있고 추심권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명이 할 수 있고 야, 이거 만만치 않네. 먼저 자, 두 번째는 이 채권을 양도했죠. 저당권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두 가지. 저당권 채권을, 자, 이 KY라는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할 때는 과연 우리가 양도계약서하고 양도통지서하고 또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얘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양도라는 것은 민법 186조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자 K1이 K2한테 양도했어요, 채권을. 그러면 양도 통지는 그건 알아서 하고, 그건 단용권이니까. 일단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K1에서 K2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 돼. 그래서 거기 양수인은 보세요. 그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은 우리가 양도 통지했더라도 부기 등기라는 이전 등기죠. 저당권 이전 등기를 안 하면요. 그건 양도가 안 된 거야. 우리가 민법상. 그러니까 양도 안 됐으니까 경매를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채권 양도 받으면 법무사가 양도 받는 동시에 이전 등기 해놓고 경매 신청을 넣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따라서 반드시 채권 양도는 이전 등기를 해놓고 놓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vs 법률에 의한 취득 써놓으세요. 대변제. 대변제 같은 경우는요. 그건 돈을 대변제하는 동시에 그냥 그 저당권은 내 거야. 그건 법률에 의한 취득이야. 등기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안 해도 경매를 넣을 수 있어. 물론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해주죠. 귀찮으니까. 그죠? 근데 대변제는 그냥 하는 거야. 경매를. 그죠? 그래서 단서에 법률에 의한 이전 사실만 증명을 하면 돼요. 그거를 자꾸 물어보고 싶습니다.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판례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자, 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했어요. 근데 뭐 채권 양도했다는 통지서를 갖다가 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에 대한 서류를 안 냈어. 안 내도 경매를 해줍니다. 뭐 경매관이 그걸 또 안다고. 너 왜 양도 안 가져왔어? 그러면요. 이거 뭐 판례가 필요 없다는데 자꾸 뭐 내라고 그래. 그죠? 똑같죠? 판례 2. 채권을 우리가 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함께 그 저당권과 함께 양도했는데 대한요건 양도 통지를 빠뜨렸어. 양도 통지 안 했더라도 그냥 경매는 넣는 겁니다. 넣는 거야. 어차피 등기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 또 나왔죠?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는 부기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한요건을 첨부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없다? 뭐가 없어 있지, 그죠? 이런 거네요, 이런 거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에 자꾸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꾸 숙지하셔야 돼. 처음엔 잘 안 들어오죠. 처음엔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건 사실 집행법은 어렵습니다. 등도 어렵고, 그죠? 근데 이제 한 5번 보신 다음에 어렵다 말을 해야지, 뭐, 그 전에 어렵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왼쪽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왼쪽 박스 맨 밑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공동 저당할 때, 자, 공동 저당할 때 선순위가 다 뺏어갔어. 그러면 차순위자가 그죠? 할 수 있죠. 또, 4번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대, 경매를. 4번은. 그죠? 뭡니까? 자, 저당권자가, 자, 보세요.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1번 저당권자가 샀어. 그러면 사면은요, 그 1번 저당권은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경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혼동이 예외죠. 자, 전세권자는 이제, 물론 전세권자도 우리가, 임의 경매로서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는 주의할 게 법무사가, 그 집주인한테 돈 줘라. 그죠? 또는, 내가, 돈, 전세보증금 주고, 여기, 내가 인도한다라는 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증명서를 내가 인도했다는 내용증명서를 경매 신청할 때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보존이 나와요. 보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약간 이게 채권자 물어볼 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임경매는 채권자, 지권자, 주식권자 이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특히 양수인을 보셔야 되고, 자, 하나 더 볼까요? 판례. 한번 더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판례가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거기 그 2005년 6월달 판례입니다. 자, 1번은 그 저당권 채권에 양수한 사람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저당권 실행은 가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이 잘 나오죠. 그러면 자, 저당권의 양수가 자, 1번 저당권 양수가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순위 자, 1번 저당권을 양수했어요. 근데 채권 양도 통지란 대항 요건은 없어. 근데 우리가 원래는 채권 양도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채권 양도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런 말을 해. 야, 너 양도 통지 안 했으니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대항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해. 근데 그거는 너무 웃기는 얘기야. 왜냐면 1번 저당권은 그거 자체를 쓰고서 하는 거야. 지가 순위가 2번인데 무슨 양도가 문제야. 양도가 문제가 아니고 등기부에 너는 뒤에 있는 애야. 넌 뒤에 있어. 그래서 거기 후순위 저당권자는 양도에 대항할 수는 없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없는 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또 문장이 어려워. 그죠? 문장이 어려워요. 대항할 수 없긴 뭐 대항할 수, 대항할 수 있지. 그죠? 너는 2번 아니야? 너는 2번. 무슨 양도 통지는 무슨 양도 통지야? 너는 순위가 원래 2번 아니야? 그죠? 등기부에 2번인 놈이 무슨 양도 했니 안 했니? 네가 무슨 참견이야? 그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싸울 때. 그죠? 근데 이걸 판례를 보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대항할 수 없는 제한자십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우리 문장, 그죠? 그죠? 대항할 수 없긴 뭘 대항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제한자가 아니지. 그래서 볼까요? 자, 그 밑에 있는 양가로 2번만 볼까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흠결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채권의 양도를 주장할 수 없는데 그건 채무자의 제함자죠. 그러면 제함자가 걔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함자라는 것은 그 양도 채권 자체에 대해서 그 양수인보다 양립할 수 없는, 즉 양수인보다 먼저 했었던 그런 주의를 취득한 자가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양도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함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너는 영원한 2번이야. 대항할 수 없다? 아니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을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안 들어온다고 휙휙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공부를요. 또 보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천천히 보시는 거예요. 빨리 볼 때는 빨리 보시고, 이건 아주 베리 슬로우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보세요. 자, 우리가 저당권 채권을 이제
아까 A1이 2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아직 이전 등기를 안 했어. 그래서 A1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 배당에서 저당권의 명의인 A1이 배당이 안 된 거죠. 지가 양도해놓고 배당이 안 돼. 배당인은 배당 받을 사람이 되는데 양수인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판례 양도해서 이전 등기하는 상태에서 배당해서 그 명의상의 명의인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죠? 왜냐하면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자, 양도가 물론 우리가 그 저당권의 이전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와 저당권 이전의 사이에는 시차.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 양도하는 통지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있는 건데 만약에 채권이 먼저 양도돼서 일시적으로 양도가 먼저 되는 바람에 등기를 보세요. 채권 양도는 바로 그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등기는 며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국에는 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달라져도 무효는 아닌데 문제는 자 그러한 저당권은 피담보 양수인에게 이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의인이 양도를 해놓고 양도했다면 결국에는 피담보 채권을 상실한 셈이다. 근데 집행 채무자한테 배당표 받기 위해서 배당표를 바꾸라 마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네가 뭔데 지금 말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네가 뭔데 양도해놓고 막말하면 양도해놓고 또 한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글로 풀으니까 또 어려워, 그죠?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입변제를 보겠습니다. 자, 대입변제는 이제 우리가 그 전부 대입변제 다 갚아서 2억을 A1이 A2를 다 갚았을 때 2억을 그러면 당연히 그 대위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구상권을 위해서 대위로서 그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죠?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일부 대위를 잘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갚은 게 1억만 대위했어. 그러면 1번 저당권자자, 저당권자는 1억에 대해서 대위했으니까 그 1억만큼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무는 그 일부 대위한 사람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경매를 못 넣습니다. 멀쩡히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 대위한 사람은요 경매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K1이 2억이라면 우리가 일부 대변제하면은 대변제한 액수가 등급에 올라가죠. 변제 액수가. 그리고 여기 1-1 해가지고 저당권자 K2인데 얘는 일부 대변제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랬죠. 빨리 경매 넣어 돈 받게.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 왜? 이미 1억 받았으니까 좀 이자가 더 늘어나. 좋아. 얘는 관계없어. 우선순위 있으니까. 얘가 항상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받았으니까 뭐 급하지 않아 이제. 1억 받았으니까 뭐 또 이자 더 받지 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쉬우니까 경매 넣으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이 그럼 만약에 나중에 경매 됐는데 배당금. 자, 배당금이 결국에 그래서 배당금이 결국에는 1억 5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은 원래 얘가 가져가고 5천만 원 얘가 없으면 꽝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변자는 저당권자가 위에 있습니다. 순서가.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판례 1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의 일부 대변제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그 변제할 정당이 있는 자는 일부를 대변제했을 때 당연히 그 변제한 가액 1억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 채권 담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채권자는
그 저당권을 가졌을 때는 그 대의 변제 일부 대의에 따라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요. 일부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또 의무가 있어요. 팔았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의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우선권을 안 갖는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아니면 거꾸로 일부 대의권자가 채권자에 우선한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 앞뒤 바꾸는 거를 그거 세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채권자가 우선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거는 머릿속에 갖는 것이고요. 실전은 우리가 민지법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8과목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고 여러 번 본 놈이 이기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시고 예, 내일 오늘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세권 이거 끝나면 이제 사실 쉽습니다. 쭉 또 굉장히 쉬워져요. 예. 마치겠습니다.